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관련 뉴스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ETF 시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요. 진짜 비아디가 이제는 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죠. 이익률을 뭐 이제는 넘어서려고 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해석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뉴스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변동률 보면 1.07% 마이너스 됐는데 이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평가 상태이고 너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변동폭은 신경 쓰지 않는다. 저는 꾸준히 장기로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모아가고 있고요. 다른 ETF들은 조금씩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했는데 지금 TQQQ나 SXL은 1.67%, 1.43% 이렇게 오른 상황이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플이나 특히나 엔비디아는 지금도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엔비디아는 끝을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부터 한번 봐드리자면 PMI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PMI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전달 대비 소폭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50 밑에 있어서 계속 지금은 뭐라고 해야죠? 조금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보니까 50을 넘어섰지만 확장 국면이긴 하지만 계속 3월부터 계속 내리막세라서 이것도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어도 중국 전체적인 증시가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런 산업도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든 차이나 전기차, 비아디든 CATL이든 수익을 잘 내고 실적이 좋아도 잘 못 가는 이유가 다 이런 지금 상황 때문이다 볼 수가 있고 독일도 지금 물가가 예측치보다 또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8월 30일 날 발표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 6.3보다 높게 나온 6.4로 나와서 이것도 이제 금리 또 올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결과로 보면은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보니까 고용 보고서인데 지금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이번 달에는 좀 낮게 나왔네. 이번엔 낮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고용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 건 연속 나왔잖아요. 이틀 연속 고용 둔화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런 뭐라고 해야죠? 조금 위협감이 들잖아요. 이런 위기감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용이 먼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후행 지표로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기 침체 위기감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겠구나, 동결이나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돌면서 이렇게 국채금리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내려오니까 주가는 또 상승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9시 반에 발표되는 근원 PC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미 연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이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높으면은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고 예측치보다 낮으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기대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금리 인하 아니면 동결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비아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비아디가 지금 300만 대를 달성을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5만 대인가 이번에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도요타에서는 비아디가 가장 큰 중국 내의 경쟁 업체다. 왜냐하면은 비아디가 하이브리드를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랑 경쟁을 하면서 도요타가 중국 내 판매량이 전월 동기 대비 1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감으로 지금 다가올 정도로 비아디의 이런 성장세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무서운 게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에 상반기에만 거의 2조 원의 우리 한화로
하나로 2조 원이나 이익을 올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무섭죠. 거의 3배 가까이 이익률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기업이 테슬라랑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 중요하잖아요. 마진. 자동차 자체만 보는 마진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 테슬라랑 비아디랑 꽤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마진율이 테슬라랑 가까워졌다. 그리고 리오토가 이번에 마진율이 최고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니오랑 샤오펑은 조금, 니오는 긍정적이었지만 샤오펑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진율 보면은 테슬라가 뭐 지금 전기차 마진을 보니까 이렇게 총 이익률이 19.2% 나왔습니다. 그냥 마진율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비아디가 18.7%. 야, 이렇게 비아디가 많이 따라왔거든요. 마진도 뭐 거의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가긴 하지만 비아디도 많이 따라왔고, 판매량은 뭐 테슬라보다 앞서죠. 물론 하이브리드가 합쳐져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앞서고 있고, 리오토가 이번에 진짜 대박 났습니다. 리오토가 총 이익률이 21%나 났다고 합니다. 리오토가 진짜 이렇게 마진이, 전기차 마진이 2분기에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니오도 이제는 마진이 나오나 봐요. 6.2% 이렇게 마진을 챙겨서 2,620달러 뭐 차 한 대당 이렇게 마진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차 한 대당 이렇게 니오토도 많이 남기고 테슬라도 많이 남기고 비아디도 이렇게 남기고 있구나. 비아디는 이제는 뭐 거의 뭐라고 해야죠?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획일화를 시키면서 더 많은 마진을 나올 수가 있죠. 배터리도 생산하고 전자 아니면 회로 기판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인 전기차 이 생산 라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은 테슬라만큼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대단하고, 뭐 샤오펑이나 리비안이나 루시드를 보면은 지금도 아직도 영업이익률이, 물론 샤오펑은 많이 따라왔습니다. 8%, 마이너스 8.6%고, 리비안이 지금 문제죠. 리비안이 마이너스 36.8%입니다. 한 대당 팔면은 뭐 이렇게 마진이 안 남는다. 뭐 루시드도 총 영업이익률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268% 이렇게 마진이 안 남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 남기는 게 진짜 어렵지만 뭐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이제는 마진을 남기는 기업들이 비아디 제외하고도 뭐 리오토나 뭐 니오도 이제는 마진을 남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앞으로도 진짜 중국 전기차를 기대할 만한 게 마진율, 총 이익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CATL 한번 보자면, CATL은 뭐 이미 영업이익이 4조를 벌었잖아요. 4조 5천억 원을 벌어서 국내 3사 배터리를 합친 영업이익률보다, 영업이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진짜 대단하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죠.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CATL이 13.4%, 지금 파나소닉이 12.3%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은 5.2%고 삼성 SDI는 7.7%입니다. 이 영업이익률 차이랑 점유율 차이만 봐도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CATL이랑 비아디가 진짜 엄청난 기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인데 왜 이렇게 빨아주냐 이렇게 저한테 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그냥 객관적인 이런 지표만 봤을 때 CATL이랑 비아디는 진짜 뭐 굿투 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중국이니까 조작한 거 아니야? 영업이익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표한 영업이익 추산만 해봐도, 그리고 판매량만 추산을 해봐도 이 정도 올렸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하시고요. 근데 또 악재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CATL의 헝가리 공장이 무산 위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EU 집행위가 CATL 배터리 공장 라이선스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헝가리 배터리 공장을.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짧게 읽어드리고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여기도 예전 테슬라 베를린 공장 처음에 이렇게 완공할 때 트집 잡았던 환경업체가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환경업체는 아니지만 헝가리에 EU 집행위 환경업체가 있고, 그리고 진보정당에서 헝가리 뭐 좌파 의원이죠. 베네덱 야보르 이렇게 이 의원이 이렇게 딴지를 건 거죠. 환경 오염이 있다. 이게 뭐 지하수가 환경 오염, 토양이랑 오염을 시키고 있다. 지하수랑 토양에 지금 CATL 공장이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런 걸로 딴지를 거는 겁니다.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냐. 이거는 테슬라 베를린 공장도 똑같이 이렇게 딴지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영업 정지를 맞을 수도 있고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CATL이 뭐 악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돈 달라는 얘기죠. 환경오염 이렇게 있으면서 더 투자를 해라. 과연 이 공장을 짓는 거를 헝가리 정부에서 승인을 안 내줄까요? 막을까요? 막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도 여기에 발전이 되는데 왜 이걸 막습니까? 근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는 뭔가 트집을 잡아야 돼.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트집을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뭐 수질 오염이나 이런 걸로 또 트집이 잡혀서 뭐 환경 라이센스가 승인이 안 돼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건설이 뭐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공장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시범 가동을 하고 25년에 양산에 돌입한다는 목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CATL은 작년 8월부터 데브레첸 헝가리 공장에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73억 4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생산 능력이 100기가와트시를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유럽 내에 이런 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데에 납품을 하려고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과연 헝가리 정부에서도 이거를 승인을 안 내줄까? 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헝가리 뭐 경제를 살리는 건데 이런 거에 그냥 짧게 트집이 잡혀서 이런 뭐 기사는 뭐 또 이렇게 크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중단된다, 막 무산되나, 막 이렇게 조금 일종의 이렇게 뭐 주목을 끈 거죠. 근데 저는 중단이나 이렇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헝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는 CATL 이외에 EV 에너지, 소나타전자, 비아디, 화유 코발트 같은 중국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 공급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V 에너지는 뭐 2022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착공식을 가졌고, 소나타전자는 2023년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24년에 헝가리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화유 코발트는 헝가리에 코발트 재련소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건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헝가리 경제를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까?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이런 시비가 붙은 회사는 CATL이 유일합니다. 헝가리에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션 하이테크 아시죠? 고션 하이테크가 뭐 미국에 공장을 짓냐 마냐 이거 뭐 우회되는 거다 막 이렇게 조금 뭐 시비가 많이 붙었잖아요. 고션 하이테크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7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고션 하이테크도 진짜 영업이익이 엄청나다. 그리고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3%나 증가한 2억 900만 위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출하량 증가와 비용 감소로 인해서 2분기 순이익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고션 하이테크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0%나 증가를 했고 1분기 대비도 76%나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이 몇 없는데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에코프로나 비슷하죠. 에코프로나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몇 없는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들만 봐도 뭐 다 잘 벌어요. 보면은 뭐 비아디나 CATL, 고션 하이테크 다 잘 벌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뭐 주식이 지금 안 올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성장성만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주가를 따라가지 않을까, 주가가 이 성장세 이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션 하이테크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수익이 잘 나왔나 보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배터리 원재료인 탄산리튬, 특히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찾으면서 그러니까 뭐 41%나 하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극대화돼서 앞으로도 뭐 좀 더 좋은 수익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차이나 전기차에 많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강북 리튬이랑 텐치 리튬인데, 천재 리튬인데 이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그 두 기업은 주가가 많이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급부로 이 완성차나 아니면은 배터리 업체들이 오를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게 상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도 어느 정도 이 선까지는 좀 올라와 주면서 안정세를 그리면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전기 자동차 보유 비용
비용이 내연기관차랑 같아진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 되면은 그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죠. 전기차 총 소유 비용이 내연기관차랑 같아진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PwC 이 분석 회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같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030년까지는 지금 전기차 비중이 40%가 되고 2040년엔 70%가 된다. 그래서 신차 비중이요. 그래서 뭐 쭉 보면은 이제는 고성능 세단보다는 소형차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저장 장치가 클수록 비싸니까 이제 작아지고 소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가성비로 갈 수밖에 없다. 대중화가 되려고 하면은 가성비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대중화를 이끄는 게 테슬라도 있겠지만 이 대중화에 에서 강적은 어디냐? 비아디다. 비아디가 엄청나게 싸게 잘 만들어요. 잘 팔고 만들어요. 아토3나 돌핀이나 시굴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뭐 3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도 주행거리도 웬만치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대중화에서 테슬라를 대적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비아디다. 비아디가 이제 계속 차값이 싼 저가 경쟁으로 갈수록 더 강한 상대는 비아디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도 마진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비아디가 잘 팔릴 수 있고, 개발도상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에도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비아디라고 보거든요. 이런 흐름이 계속 갈수록 지금 이런 저가 경쟁이나 아니면 대중화로 갈수록 비아디의 성장성은 더 높아질 것 같다. 아직 뭐 워렌 버핏이 뭐 다 팔았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비아디 주식을 워렌 버핏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뭐 워렌 버핏은 30배 이상 먹었으니까 한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한 거죠. 근데 아직도 워렌 버핏은 많이 갖고 있다. 비아디 주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특히나 지금 ESS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중국 내에 보면은 지금 낙찰할 때도 ESS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낙찰가를 비아디가 많이 낮춰서 입찰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이랑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디디랑 협업을 해서 뭐 디디 이런 차량 공유랑 아니면 택시 서비스 이런 거를 샤오펑이 다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알리바바가 디디에도 투자를 했고요. 샤오펑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 위에는 알리바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리바바의 뭐 데이터 클라우드랑 디디의 이런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이 합쳐지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개발이 일어나면서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의 이런 기술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로봇 청소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 로보택시나 이런 것도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 플랫폼 기반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한국에는 그런 기술력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 아시죠? 하웨이에서도 중국 모바일 연구소 여기에서 지금 협력을 하여서 5G 기반 V2X, 이게 뭐냐면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V2X는 지금 차랑 에브리띵,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 V2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면은 어떤 게 실현되냐면, 당연히 이런 통신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모집하면은 결국 자율주행이 된다 이거죠. 자율주행이 통신이 다 돼야 돼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 자동차, 전기차에서 전기차, 아니면 전기차에서 아니면 에브리띵이라고 하죠. 다 전체 사물을 다 통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마련이 돼야 이 전기차도 실현이 되고 이 통신도 실현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 시설, 이런 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중국에서 또 화웨이가 차이나 모바일이랑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를 과연 국내에서도 뭐 SK텔레콤이랑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전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하고 있는지 저는 국내 기사는 잘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중국 기술이 이렇게 올라왔다 볼 수가 있고, 이게 계속 개발된다고 하면은 결국 자율주행은 테슬라 아니면은 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웨이에서 이런 기술,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드웨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CATL이랑 창안 모터스랑 해서 같이 하웨이랑 해서 세 개가 합작을 해서 배터리, 자동차, 그 다음에 통신까지 합작을 하니까 아바타, 11, 하모니
OS 에디션을 출시를 했다. 이 자동차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브랜드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카카오나 SK텔레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협업을 해서 어떤 걸 만드는 업체가 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은 서로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더 뭐 고품질의 이런 고사양의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결국 경쟁력에서 국내 기업이 밀리는 게 진짜 시간 문제인데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비아디는 뭐 브라질에서 생산 이정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모듈의 생산수가 230만 개에 달하는 최초의 회사가 됐다. 브라질에서 지금 이렇게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해내고 있고, 비아디가 또 브라질에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이런 실적도 계속 연말로 갈수록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는 지금 뭐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CATL, 비아디 말고 CALB도 많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내 지금 CALB 점유율만 봐도 22년에 작년에도 7%였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많이 올라왔다. 작년에 점유율이 7%였는데 올해는 6위까지 올라왔다 볼 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제는 SK온도 따라잡을 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CALB가 어떤 업체냐, 약간 중국 국유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LF 배터리나 삼원계 배터리 이런 걸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샤오펑이나 장안자동차, 지리자동차, 그리고 광저우자동차 이런 데에 최대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독일 드리드앤소머와 지금 20기가와트시 규모의 CALB 유럽 리튬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지금 협약을 하고 있고,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고 이런 걸로 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1월 포르투갈 현지에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5년에 30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고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중국 기업들, CALB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도 이런 기업도 계속 수출을 하면서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서 더 많은 해외 진출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LF 배터리가 싸구려다 이렇게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LFP가 대세가 되려고 하니까 점점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난징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한다고 나와 있고요.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이 공장에서는 LFP 라인을 구축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완공 예정이 되어 있고, SK온은 지금 성능 향상된 LFP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해서 양산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 SDI도 LFP 대신 망간 비중을 높인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3사도 LFP 배터리를 부랴부랴 개발을 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3사가 부랴부랴 개발할 정도면은 LFP가 특히나 에너지 저장 시설 ESS에서는 거의 대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저가 경쟁, 자동차 대중화로 들어오면서 더 많이 저가 자동차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가 전기차에. 그러니까 한국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뭐 싸구려 배터리다, 안 좋다, 또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 기술은 진짜 좋아요. 근데 조금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왜 또 안 좋은 또 역정보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LFP의 이런 장점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거 장점이 아니다, 싸구려다, 자꾸 이렇게 오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팩트만 제대로 얘기하고요. 한국도 당연히 뭐 차이나 전기차처럼 장점이 다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유독 막 그렇게 안 좋은 뭐 이런 쪽으로 그냥 확대 해석하게, 그리고 왜곡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브릭스가 계속 커지고 있죠. 브릭스 경제 체제가 계속 커지면서 지금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도 브릭스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사우디가 어제 뭐 중국에 원전 수주를 했다, 원전을 중국이 사우디에 수주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서로 막 AI나 아니면 전기차에 이런 사업에
밀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신경이 쓰여서 엔비디아 AI 칩을 중동에도 수출을 못하게 통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다극화가 되면서 어디 쪽이 좀 더 성장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되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암울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출생아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작년에만 봐도 0.78까지 꾸준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70년대생부터 22년대생이 뭐 0.78%니까 야, 이거 보면은 101만 명, 70년대에는 101만 명이 신생아가 나왔는데 이제는 25만 명이다. 진짜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냐, 소비층들이 줄어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생산 인구랑 소비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나라의 이 경쟁력, 이런 뭐라고 해야죠? 생기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구도심, 신도심 하잖아요.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시가지는 계속 가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고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계속 쇠락하고 있잖아요. 뭔가 기분도 안 좋고 뭔가 계속 매출도 줄어들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구시가지가 되고 있어요, 한국이. 그리고 신시가지는 이 브릭스 경제체제의 국가들, 인도나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멕시코나 뭐 이런 데에 우리가 좀 잘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쪽 ETF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만 보면은 진짜 이런 뭐라고 해야죠? 시골 이쪽,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방 쪽은 그래도 1이 넘는데 서울 쪽 보세요. 서울, 이 부동산 때문이겠죠. 부동산 때문이겠죠. 관악구나 뭐 대구, 서구 다 부동산 가격 높은 데죠. 부동산 가격 높은 데들이 다 0.4, 0.4입니다. 애를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된 게 이제는 0.7이에요. 0.7, 0.6까지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출산율이. 제가 이제 결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왜 출산율이 줄어들고 혼인율이 왜 줄어들까 보면은 결국은 가장 큰 게 집값이에요. 제가 봤을 땐 집값입니다. 집값. 저도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가장 힘들고, 뭐 다른 가격들도 다 힘들겠지만 이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서 출산율도 줄어드는 거고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앞으로도 뭐 집값을 내리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이것도 진짜 문제거든요. 서울에 초중고교가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 시골에나 분교나 이런 데가 폐교가 된다고 하면은 일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조차도 이제는 학생이 적어지면서 폐교까지 나온다. 진짜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진짜 걱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뭐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서 혼인율도 줄어드는데 정부에서는 뭐 50년 주담대를 판매를 하고 있죠. 진짜. 그런데 이거 50년 주담대라고 보면은 지금 보면 군대 안 간 20살이 이거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50년이면 70세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30살이 빌리면은 80대까지 해야 되고 40살이 빌리면은 이거 뭐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죽어서까지 이 빚이 있으면 자손까지 상속이 돼버리는 이런 뭐 고리대금 업자의 이런 뭐 고리대금이라고 해야죠. 이런 게 진짜 계속 되는 건지, 국내 지금 현 시대에도 이게 계속 되는 건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보니까 50년 담보 주담대 대출을 보니까 50년 대출 보니까 연봉이 7천만 원인 회사원이 연 4.5%로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 약 최대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천을 버는데 5억 6천까지 빌리는 것도 진짜 미친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동산 상승을 이끄는 게 잘못이 된 겁니다. 진짜 중국처럼 부동산 위기가 터져야 되는데 정말 이게 계속 폭탄 돌리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50년 주담대가 진짜 웬 말입니까? 저는 진짜 걱정이 되고, 뭐 40년으로 줄인다는데 이것도 진짜 조금 좀 실소를 머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돼요.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계속 어두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